그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퇴직연금 왜 어렵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전문 지식, 운영에 대해서 어렵다. 세 번째는 금융상품 선택해야 되는데 정보가 부족하다. 네 번째는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해서 뭐 미래에셋 뭐 어디 뭐 핸드 갔더니 서비스는 사실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어려움인데 그 밑에가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구체적인 그런 답이에요. 뭐냐면 근무하면서 자산 관리 어렵다. 이거는 막 완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DC에서는 매달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으면은 이 핀텍 기술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플랫폼을 사용하니까 매달 사는 것들을 저희가 주문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드리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매달 들어가서 뭐 3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매달 자기가 나눠 사는 거를 매달 사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인데 저도 똑같은 직장인으로서 제가 증권회사 아니군요. 마지막에 제가 퇴직하기 전에는 16년 정도 근무했는데 퇴직할 때 보니까 퇴직할 때 처음으로 제 퇴직연금 관련된 그 평가 금액을 받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뭐 별거 아니지만 엄청나게 바쁘죠.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상황이 되다 보니 이 퇴직연금 하나 내가 매달 들어가서 상품 나눠서 사는 거 어렵다. 두 번째는 상품 수가 많아서 워낙 많아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더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수를 아끼려면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가입 절차나 변경 방법.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콜센터에 증권회사 콜센터 요즘 전화하면 평균 한 30분 기다려야 되죠. 왜 그러냐면 증권회사가 머리를 쓰죠.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증권회사나 은행의 수입 수수료를 주는 층은 법인하고 고액자산가예요. 나머지 일반 분들은 사실은 손만 가지 수수료가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증권이나 은행이 다 디지털 자산 관리라 그래서 다 몰아넣습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을 딱 만들어요. 웬만한 증권사들은 뭐 저도 증권사 근무 오래 했지만은 지금 현재 삼성증권 같은데 기준으로 보면은 3억, 뭐 NH, 한국 뭐 다 비슷합니다. 뭐 3억 이상. 그 다음에 PB는 50명 이상 못 관리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3억 이상 50만 원, 50억, 그러니까 50명 빼고 남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누가 관리해야 돼요? 디지털 자산 관리도 싹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콜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하겠어요. 예. 왜? 수수료가 예전처럼 안 나와요. 왜? 온라인으로 바뀌었으니까. 고액자산가들을 통해서 온라인 수수료가 아닌 수수료를 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퇴직연금은 잘 안내를 받지 못합니다. 자, DC 가입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품 변경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시장 금리 정도나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익이 생각보다 낮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면 자세한 설명 교육 없다. 그 다음에 주기적인 수익률 중간 결산 보고 뭐 내 성적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 없다. 질문 시 신속한 답변 업무 처리 없다. 퇴직연금에 대한 어떤 전문가에 대한 어떤 접촉 없다. 정기적인 정보 없다. 컨설팅 없다. 이거죠. 이게 지금 퇴직연금 관련돼서 사업자들이 팔 때는 혈안이 돼서 뭐 그 스타벅스 쏜다부터 시작해서 뭐 10만 원짜리 걸고 작년도에 CT였던 거예요. CT로 기억나는데 CT은행이 이 자기네들한테 TDF로 다 옮겨오면은 앞부분에 설명 들었죠? 한꺼번에 하면은 덩어리가 커지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30만 원? 30만 원 걸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여러분이라도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다시 전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설명 안 해줘서 아까 들으셨죠? 뭐 한 군데다 하락을 해놨더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나누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TDF에다 그냥 다 때려 넣어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제 생각에는 30만 원에 5억 6억이 5억 6억에 1%는 얼마고 뭐 0.1%면 얼마예요? 근데 사람은 참 묘해요. 그 30만 원이 계속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마케팅을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마케팅을 하는데 그 다음은 하나도 돌봐줄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까 말한 PB들 3억 이상인 사람 고객이고 50명밖에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의 평가 점수에 연금은 안 들어가요. 왜? 증권사에서 볼 때 연금은 어떤 자산이냐면 회전이 안 되는 자산이에요. 한번 사놓으면 끝인 거. 그래서 가입받을 때 돈을 투여하지만 그 다음은 관리하는데 돈을 쓰지 않아요. PB가 관리도 왜? 관리자로 지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럼 이 마케팅 어디 가는 거예요? 삼성 자산운용. 자산운용사의 점유율 싸움이에요. 지금 미래에셋 대우랑 삼성 자산운용은 서로 이제 계속 자기네가 TDF의 명가다. 계속 그거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두 주고 모두 주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실은 해보면 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상품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관리의 어려움이다라는 게 결론이 났고요. 인모스트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서비스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상품 선택과 관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에서 저희가 출발했죠. 그래서 앞부분에 미국의 RIA 제도를 저희가 그대로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상품과 관리 차후적인 관리들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모스터 연금 운용은 이렇게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증권사의 TDF하고 다른 점, 그 다음에 은행에서 말하는 연금에 관련된 상품들, 연금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다른 점이 이렇게 6가지인데요.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설명드려야 되는 건데 오늘은 아주 그냥 직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 아니라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사이클에 따라서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 게 사이클이 바뀌는데 구조적 사이클, 경기순환 사이클이 바뀌는데 아까 말한 증권사나 은행식의 상품 판매 방식으로 연금을 들어가시면 그 다음은 아무도 바뀐 거를 반영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한번 해보시면 들어갈 때 안내받은 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연락이 안 오고 어디에 물어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 30분씩 기다려서 물어보면은 온라인 모바일로 어떻게 합니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주로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이클을 따라갈 수 있다. 세 번째 리밸런싱 똑같습니다. 리밸런싱하는 게 뭐냐면 뭘 빼고 뭘 넣고 뭘 잘라서 반을 사고 이런 건데 이거 당연히 일반 연금에서 안 되겠죠? 판매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연금 자산을 인머스는 글로벌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 다 국내 자산에 집중돼 있죠. 조금 이따 데이터는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연금이나 이 RRP나 이런 퇴직연금도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만약에 희망퇴직이면 그래도 목돈이 들어올 텐데 사실 각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돈들인데 앞으로를 위해서 그 큰 돈들을 TDF 들어가면 그냥 한 방에 다 사는 겁니다. 예, 지금 같으면 그래도 시장이 1년 내내 내려왔죠.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요 장난 아니었어요. CT가 작년도 막 11월, 12월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그냥 한 방에 들어갔으면 지금 최고점에 들어간 거죠. 얼마나 내려왔나요? S&P 기준으로 20%, 뭐 S&P 500 기준으로 나스닥은 뭐 30%가 넘어가게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강조했죠. 분할 매수해야 된다. 올해 내내 분할 매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만 혹시 우리가 잘 모르고 고점에 들어가더라도 낭패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할 매수 이거 정말 손 많이 가는 거죠. 나눠가지고 매달 안내해줘서 사야 되는데 자문사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한 번에 주문이 나가지만 증권사에서 만약에 하시려면 해야 되고 TDF는 그런 기회를 안 줘요. 그냥 한 번에 사는 거 받고 TDF는 한 번에 사는 거 말고 방법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이 다르다. 6번째 저희는 복리 수익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연 평균 수익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목적 기반의 포트폴리오잖아요. 골 베이스드니까
목적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 보시는 대로입니다. 내가 하는 투자에 혹은 저축에 목적이 다 다른데 저는 이걸 주머니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저희 애가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애를 늦게 내가지고 군대 저기에요. 제대합니다. 지금 휴가 와 있는데 마지막 휴가예요. 1월 달에 가서 제대만 하루만 있으면 제대를 하는데 그 녀석이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그 운용사를 세운 템플턴 경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대학에 갈 때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33개국 여행을 대학 가는 해에 하고서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에도 정말 엄청난 우량한 회사는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템플턴이랑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운용사를 만들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보면 해외 투자를 하게 해외 자산 운용사. 그래서 프랭클린 템플턴이 한국에도 저도 이제 거기 그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애를 위해서 매달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거 갖고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증여 신고까지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갔었는데 큰 돈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은 기간이 딱 정해지고 제가 할 때 그 녀석의 대학 들어갈 때 돈을 대주고 싶었으니까 뭐 그런 정도 기간으로 정하고 그러면 얘는 이 돈은 몇 년이 주어지고 어느 정도 목적 금액이 필요하면 된다. 이게 이제 다른데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거 보세요. 성장형, 배당형, 증여, 액티브, 개인연금, 퇴직연금. 저희는 이렇게 그 사람의 아까 우리가 인모스트는 미국 자문사처럼 그 파이낸셜 플래닝을 위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이것들이 다 어느 게 해당되는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는 뭐냐? 전통적인 자산 배분은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통적 자산 배분은 TDF에 제일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오면 당신이 지금 몇 살입니까? 당신은 지금 30세예요. 그러면 당신은 주식 비중을 많이 높여 가져가고 채권을 조금 가져가야 돼요. 왜? 아직도 연금 은퇴를 위해서 많이 남았으니까. 당신 60세예요. 그럼 당신은 곧 은퇴할 거니까 채권을 많이 가져가고 주식을 조금 가져가야 돼요. 이게 전통적인 자산 배분. 한 사람에게 이 TDF는 나이로 그걸 나누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증권사나 은행은 검사를 합니다. 뭐죠? MBTI 검사하듯이 적으라고 해서 검사를 해요. 그럼 당신은 적극 투자요. 당신은 중립형 이렇게 그러면 그냥 낙인이 딱 찍힌 것처럼 당신은 중립형이니까 그 50대 50 60대 40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고 나면 위험자산 몇 프로 안전자산 몇 프로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TDF 마찬가지 딱 오면 당신 60세야? 오케이. 그러면 80% 20%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냥 쫙 이렇게 수십 개의 펀드들로 쫙 구성해가지고 이게 지금 주식 구성만 있는데 채권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쫙 해서 그냥 한 번에 펀드를 그냥 탁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독하고 한정 내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상황이 바뀌었을 때 대응이 이미 다 사버렸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이번 올해 상황이에요. 올해 상황. 만약에 인모스트처럼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 목적에 따라서 자산 배분하는 거를 달리한다고 하면 어떤 여지를 가져가냐면 이 중간에 변화가 왔을 때 그걸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분할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CT 같은 사람들도 지금 나눠서 사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 퇴직연금이나 그 퇴직연금에서 IRP에서 채권을 살 수 있는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들을 사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TDF 그다음에 한정 딱 내려서 그냥 해버리면 어때요? 그냥 끝난 거야. 다 펀드로 다 배정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자산 배분과 저희 같은 골 베이스 포트폴리오가 다른 점이고 골 베이스 포트폴리오를 하려면 한마디로 그냥 손이 많이 갑니다. 중간에 자꾸 변경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문사처럼 원래 자문을 하려고 태어난 곳이 아니면 판매를 하려고 태어난 곳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팔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매일같이 매달같이 새 사람을 늘려야 되는 게 증권사 PB들의 일인데 어떻게 먼저 판 사람을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AS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실적 못 맞춥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태생적으로 자문사라는 자문을 위한 회사가 이런 일을 감당해 왔던 이유가 앞에 제가 해외사를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다. 자, 보시면은 제가 무슨 설명하려고 하냐면 요건 약간 설명드려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한국에 독특한 상황이 왔어요. 전 세계가 금리를 막 빠르게 올리면서 여기저기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뭐 연기금 사태가 터졌고 오늘 보니까 일본도 금리를 올리는 그런 난리가 났지만 일본은 계속 뭐 안 올린다고 버티고 그러냐고 엔화가 막 폭락을 하고 뭐 이랬죠. 한국에서는 채권 시장이 난리가 좀 터졌어요. 레고랜드 PF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대박 횡재를 누리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죠. 뭐냐면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등급이 좋은 회사들이 막 5%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채권들이.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아까 말한 전통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빵 사갖고 들어갔으면 여지가 없어요. 1년씩이나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가만 안 좋나요? 채권이 좋으면 거기서 채권형 그럼 거기서 말한 채권은 뭐냐? 이런 직접 채권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아까 여기서 보면 여기에 채권 부분 있잖아요. 42.97%. 이 채권이 뭐냐면 직접 채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채권 만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누가 그걸 또 다시 대체해서 사줄 거예요. 전부 다 보시면 채권형 펀드들이에요. 채권형 펀드들. 채권형 펀드는 뭐냐면 몇십 개의 채권을 모아서 사는 거죠. 그건 이런 효과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확정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다가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형 펀드는 내려간 금리를 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뭐가 다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IRP를 갖고 있는데 현대커머셜 채권을 샀어요. 지난달에 5.45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9년짜리 이거 너무 길고 짧은 거 없나. 24년 2년짜리네. 2년 4.12%. 이게 제가 보니까 화면이 좀 예전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제가 고객들한테 사드렸던 것보다 금리가 나쁘네요. 보니까 1년 남은 거 신한은행 채권을 제가 5.45 막 이렇게 사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만약에 1년 이 사람 이 24년짜리로 보면 2년 뒤에 4.14%라고 이걸 채권을 사면 이게 채권형 상품을 펀드를 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얘는 그냥 2년 동안 이 이자가 확보돼요. 어떤 경우 얘가 망하지만 않으면 이마트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요. 금리가 확정이야. 왜 그게 중요할까요? 이러다가 채권 금리가 계속 이렇게 좋을까요? 내년도 중간쯤 가면은 또 뭐 정부가 금리 내리고 뭐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침체가 와서 미국도 다시 갑자기 금리 내릴 수도 있는데 금리 내려버리면 이런 금리 절대 안 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사놓으면 어떠냐? 그렇게 금리가 다 내려가도 난 연이자 4.3%를 2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사는 것과 채권형 펀드나 ETF를 사는 거의 차이는 그거예요. 채권형 펀드나 ETF는 그러면 중간에 바로 적응해버려요. 3% 2%짜리 채권들로 싹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렇게 떨어지는 동안 얘가 차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대1로 비교하면 채권을 사놓는다는 뜻은 지금 보면 29년 만기면 지금 22년이니까 한 6년 이라고 치면 6년 동안 5.45가 보장된다고 얘가 망하지 않으면 이게 있는 월지급식이나 이런 거하고 다 관여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퇴직연금을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할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퇴직연금 안에서도 채권을 편입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IRP나 퇴직연금은 안전자산으로 30%를 반드시 사게 돼 있어요. 근데 안전자산에서 이런 건 못 삽니다. 안전자산 살 수 있는 건 국채, 뭐 그런 기준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국채도 지나간 한두 달 동안 제가 어떤 걸 사드렸냐면 우리 고객들 NH나 삼성증권에서 고객들 뭐 변호사님이나 뭐 회사 풀무원이라는 회사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 안전자산에 를 해당되는 국채, 한국 국채가 몇 프로 3.4, 3.4에서 3.9까지 사드렸어요. 연간 금리가 3.4%짜리, 3.9%짜리 사드렸다고. 괜찮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팔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놓으면 그렇게 앞으로 몇 년간의 확정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못하냐? 여기 화면 보시면
채권 투자 관련해서 서울 강남 3구가 전체의 반이잖아요. 왜? 강남에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사람들이 왜 삼성증권에서 판 채권액이 1조면 거기에 반을 이 사람들만 샀을까요? 왜 저렇게 세 개 구의 비중이 높을까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PB들이 제안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왜 저 사람들한테만 제안을 많이 했을까요? 돈이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고 이 시기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밑에 있는 월지급식 보실래요? 월지급식? 월지급식이란 게 뭐냐면 내가 채권을 사놓으면 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로 내가 월마다 은퇴한 사람인 경우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전에는 가장 안전한 그 국채 기반으로 한 월지급식 채권형 상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국채 이자가 1%가 안 되니까. 1%니까. 국채로 내가 월 지급 받으면 1%를 받아. 누가 그걸 월 지급식으로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1년에 3.4에서 3.9짜리 한국 국채가 제가 사드렸다는. 그럼 저희한테 의뢰하는 그분은 그 국채를 저희가 그 사람의 일정량 10억, 20억 사가지고 그걸로 월 지급식 상품으로 만들어드리면 이분은 그 채권을 이미 사놓은 거기 때문에 그 채권에서 매달 나오는 3%에서 4% 사이의 이자는 앞으로 그 채권 사놓은 양만큼 계속 보장되는 거예요. 이 월지급식 채권 이 상품 이거 삼성증권이나 뭐 미래셋이나 이런 데 거 할 거 없습니다.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어치 국채를 지금 살 수 있는 금리로 사놓으면 그 채권에서 매달 물론 이 일반 국채는 3개월 이자예요. 짧아야 2달짜리, 1달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현대캐피탈이나 막 이런 걸로 1달짜리 발행을 강제로 회사에다 시켜서 니들 요즘 조달 안 되잖아. 우리가 팔아줄 테니까 1달 만기짜리로 만들어 채권 발행해 라고 해가지고 1달 월지급식으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똑똑한 애들이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거보다 훨씬 안전한 국채를 갖고도 같은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인출 관련된 지금 은퇴에 들어가 있는 분들 은퇴에 들어갈 분들이 저희한테 온다면 저희는 이 국채를 갖고 월지급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이 연 3%대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내년만 가도 이 이자를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 불과 1년 전에 불과 올해 1월 달에 연 이자 2%짜리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퇴직연금에서. 근데 3.5짜리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니까 전 세계 모두가 견디지 못해요. 한국도 흔들거리느냐고 PF가 망하고 지금 미분양 속출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채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내년도 더 심해질 수는 있지만 올해는 못 갈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하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강남 3구 사람들이 받는 안내를 우리 일반인들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적으로 디지털 자산 관리에 속해 있는 고객은 자기가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이런 안내를 받을 리가 있나요?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관련해서도 처음에 빚 좋은 개살구지 시작하고 나면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무슨 기회가 왔는지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저희가 회사를 차리긴 했는데 여전히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렇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골베이스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에다 다 몰아넣고 하지 않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그 핵심 성장주들 위주로 이렇게 포트가 있었다면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바로 은퇴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채권이 70%, 채권이 이렇게 70%씩 가는 그 다양한 채권들이 있는데 채권이 70% 되고 나머지 자산, 인도, 리츠, 뭐,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투자, 뭐, 반도체, 전기차, 이런 투자를 넣은 30%짜리를 저희가 같이 갖고 있다. 왜? 똑같이 은퇴 자금이지만, 똑같이 퇴직연금이지만, 나는 이제 곧 은퇴에 들어갈 거고, 나는 안전한 게 더 중요해. 그리고 난 이미 어느 정도 돈이 형성돼 있어. 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안전자산 70% 자리에다가 상당 부분, 뭐, 채권, ELB, 그다음에 예금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드릴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어떤 장점이라면 또 그런 면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뭐랄까요? 사람 대 사람으로
자기의 상황과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판매사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금융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모스트는 사이클을 따라간다. 왜? 계속해서 리페어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순환 사이클이 바뀐다. 구조적 사이클이 바뀐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서 이건 설명 못 드리고요. 다만 지금 보세요. 간단히 한번 제가 직관적인 이해 드릴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하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결국 어떻게 세상이 변했냐면 제조업 시설을 각자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이 지금 계속 바이든이 추진하는 거 보시면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지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차 막 갖고 전쟁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밸류 체인이 재편된다. 원래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이 가져갔는데 애플, 폭스콘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소비했는데 지금 못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미국에도 생산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애플조차도 인도로 옮기고 있죠. 이게 뭐냐면 재편. 이해하시죠? 다시 편성된다. 재편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누렸던 그 혜택을 어느 나라인가가 대신 누리게 되고 혹은 미국의 우리나라 반도체 그다음에 TSMC 다 미국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 들어오라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차 미국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일자리 어디서 생겨요? 미국에 생겨요. 공장 어디서 생겨요? 미국에 생겨요. 그러면 미국은 이거에 의한 추가 수요, 특별한 수요가 생기죠. 내년도 침체가 오더라도 이 재편에 의해서 생기는 수요를 누리는 기업들만큼은 돈 벌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라가 줘야 한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놔두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제자리로 갑니다. 자, 이 현대차가 이게 이제 저희가 주도 업종을 2년, 3년 단위로 투자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현대차를 보시면 현대차는 지나간 10년 동안 한 850% 정도 올랐어요. 대단한 수익률이죠. 그런데 이 10년을 정확하게 따져봤더니 골고루 오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한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3년에 집중적으로 오르더라. 왜 그러면 이렇게 오르냐라고 봤더니 차화정 시대야. 이게 뭐냐면 주도 업종이 이때 발생했다는 거죠. 한국의 주도 업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화정, 음식료, 화장품, 뭐 BBIG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런 주도 업종은 특징이 있는데 2, 3년간 집중적으로 오르지만 반대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밑에 그래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현대차가 최고 27만 원 갔던 게 그 뒤로 오랫동안 계속 내려와서 5만 원까지 떨어져요. 6만 원대까지. 결국 무슨 얘기예요? 관리해줘야 합니다. 3년 정도 되면 잘라주고 주도업종 교체해줘야 돼요. 보이시는 것처럼 주도업종이 계속 바뀌죠. 이걸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팔고 끝나는 곳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약간 일반적인 TDF보다는 저희가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1년도 말까지 보면은 6%냐 18%냐 저희는 18%, 18.86 한국 투자 TDF 같은 경우 그 당시 이게 제일 많이 팔렸기 때문에 6.53% 차이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인머스는 글로벌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면 지나간 10년 동안 만약에 한국에다 투자했으면 코스피 투자했으면 10년 동안 17% 났습니다. 빈약하죠. 17이나 했는데 그러면 1.7%난 건가요? 연수익률로. 지금 1년 내려와서 그래요. 이제 조금 내년도 되면 좀 달라지죠. 하지만 같은 이 하락한 굉장히 많이 하락한 지금 상황에 봐도 나스닥은 245%. 얼마나 된 건가요? 1년에 24% 오른 건가요? S&P는 16%. 그죠? 차이가 너무 크죠? 한국은 1.7%예요. 코스피는. 이런 차이. 중국 많이 올랐을 것 같으시죠? 예. 지금 요즘 그 한국은 막 빠졌는데 중국 뒤늦게 그래서 4.3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투자 해야 하는 거죠. 10년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245%냐 17%냐. 코스피가 다가 아니죠. 글로벌 투자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인모스는 거의 미국 현재만 보면 미국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글로벌 EMP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금에서는 해외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 투자는 한국 설정 상품을 사용해야 돼요. 저희는 ETF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설정됐지만 해외에다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이거 미국 관련된 투자인데도 물론 한국 인터넷도 있고 한국 2차 전지 있지만은 나머지들은 전부 다 미국인데 요걸 다 요런 한국에서 설정돼 있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ETF로 투자하기 때문에 인모스는 글로벌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매수해드린다 그랬죠. 6회, 10회 옮겨온 돈을 분할 매수해드립니다. 이거 하나하나 나눠서. 근데 이 분할 매수가 기계적인 분할 매수도 좋지만 지금처럼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많이 하락한 달에 조금 더 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 2번 삽니다. 저희는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또 뭐 이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번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샀는데 그 달에 또 다시 하락하고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2번 사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할 매수 관리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엠모스는 리밸런싱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를 바꿔야 되고 또 업종을 바꿔야 되는 저희는 주로 업종 투자예요. 그래서 업종을 바꾸는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이거 리밸런싱 하면 어떻게 주냐? 제가 영상 촬영한 거를 다 개개인 보내드려요. 그래서 잠깐 카톡으로 받으셔가지고 한 뭐 몇 분 보시면 돼요. 왜 이거 팔고 왜 이거 사는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RIA들이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안내들을 자문을 하는 그런 거를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복리를 기대한다.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는 같은 돈이라도 가치가 떨어지는 이 물가 상승률에 의한 구매력 하락 이걸 이해해야 되죠.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내가 만든 은퇴 자금을 쓸 때는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1.5%라면 75%가 남는데 요즘 5%라면 37%밖에 안 남아요. 20년 지나고 나면. 지금 만약에 요즘 물가 상승률이면요. 2년 뒤에 37%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똑같이 1억인데 내가 지금 각 1억 할 수 있는 일을 2년 뒤에는 3,700만 원어치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1억을 써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그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사봐도 2년 전에 살 수 있는 거에 37%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이는 물가가 이렇지 사실 보이지 않는 물가는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이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나와야 복리곡선이라는 게 더 충실하게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변동성이 막 워낙 너무 커가지고 이 잘 됐다 안 됐다가 너무 심각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1, 2년 내에 돌아와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금융시장을 분석해 보면은 올해처럼 이렇게 1년 내내 안 좋았던 해는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특정한 한 두세 해만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뭐 엄청난 그런 때인 거죠. 그럴 때는 뭐 예를 들면 그것도 80년대 이전에만 주로 나타나는데요. 뭐 물가가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나는 이런 건데 대부분의 80년대 이후의 시장은 1년 떨어지면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아져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준다면 두 개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왔죠. 그렇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몇 년씩 돌보지 않아가지고 급격하게 막 차이가 나게 되면 복리가 안 나와요. 예, 그 평균 수익률 함정이란 게 뭐냐면 이 보시는 것처럼 매년 어떤 수익률을 냈느냐에 따라서 이게 쌓이느냐 안 쌓이냐를 결정한다는 거고요. 저희는 이걸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앞부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편입할 때부터 그냥 채권 위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연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원칙들이고요. 저희가 해온 거고 이제 뒤에 이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구체적인 서비스로 그러니까 뭐 말만 이렇게 좋을 뿐이지 실제로 나는 그냥 바쁘면은 그냥 냅쳐두면은 그냥 몇 년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상시적인 월별로 하는 거, 수시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잔고 서비스, 그러니까 피드백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인 게 아니고 그거를 구현하는 툴을 갖고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